광개토왕비를 조작한 것은 일본이 아니다. 일본에서 이거를 어디서 연구하냐면 육군 참모본부 그 만들어 놓은 탑권에 맞춰서 일을 고쳐요. 3번에 걸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984년에 다들 깜짝 놀라요. 의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야? 지금 무슨 말씀을 야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 많어. 맞다. 뒤에 송태가 치게 돼. 아 진짜 일라 이위신들. 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역사 상식들 중에 잘못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역사 연구자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하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각자. 그런 것들을 좀 베스트로 꼽아달라라고 제가 이제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죠. 뭐 자유롭게 하세요. 어차피 뭐 한 가지 말한다고 해가지고 한 가지 말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만 서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현수 선생님 뭐 하나 가지고 오신 거 하나 던지시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성계는 조선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성계가 이렇게 조선을 세운 건 사실이죠. 근데 세우려고 마치 했던 것처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마치 미리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목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꽁냥꽁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누구누구 죽이고 막 정몽주 이런 애들 죽이고 그런 다음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냥 고려의 다른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성계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이고 정도전이나 조준 이런 애들이 이성계한테 와서 아 제발 우리 왕이 돼주세요 하니까 이성계가 아 못 이긴 척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왕이 되잖아요. 억조 창생이 한결같이 바라는 바이옵니다. 부디 만 백성의 어버이가 돼 주시옵소. 그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뭐 어떤 칭호를 칭하냐면은 임시로 고려의 일을 맡은 사람, 건지 고려 국사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명나라한테 아 우리 나 이제 고려국을 새로 맡은 사람이니까 나 인정해주세요라는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중국 황제의 그 인가를 받는 게 정식 그런 국왕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이성계처럼 반란을 사실 쿠데타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한 사람은 당연히 이런 중국 황제의 그런 인정을 받는 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죠. 정치적 정당성이 없으니까.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아니죠. 군사 독재 시절엔 그게 되게 중요했었죠. 대단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만국이 다 동등한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에도 사실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런 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추인은 너무 너무 심한 위험한 말이네요. 발언인데. 어떤 악수, 악수! 핸드 쉐이킹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전근대이기 때문에 군사 정말 정권 중요하다라는 때는 거예요.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시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유엔군이 갖고 있죠. 유엔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고 군사를 동원했었던 거기 때문에 쿠데타가 야 진짜 반란군이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는데 절차상 한번 가야 돼요. 유엔군 사령관한테 허락받지 않고 군을 동원했지만 당신들과 척질 생각이 없어요라는 거를 사후승인을 받는 거예요. 진짜 공화국의 적들이야 이거. 되게 전근대적이다. 네. 아 이거 작전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명나라 황제가 그 새로 고려의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명나라 황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까지 대부분 다른 제후국이라고 하죠. 그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은 먼저 나라를 세우고 아, 나 나라 세웠으니까 인정해줘 이렇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성계나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 내가 이 나라를 맡게 됐음을 인정해줘라고 하니까 명나라 황제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나라를 세우고 나서 나한테 통보를 했는데 얘네들은 나라를 세웠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명나라 황제는 아 그럼 얘네 당연히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우리한테 말 안 해준 거구나.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편지를 답장을 어떻게 쓰냐면 야 너네 국호가 뭐야 나라 이름이 뭐야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냥 그거를 받자마자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나라 이름을 만들자. 그래서 뭘 이제 후보를 내냐면요 조선이라는 이름. 왜냐면 기자를 이은 그런 정통성이 있는 국가다. 그런 중화주의를 이은 나라다라는 이름의 조선이랑 화령이라고 해서 이성계의 고향의 이름을 내요. 근데 화령. 나라 이름이랑 안 어울리는데? 그 일부러 이름이 카드를 이쁘기는 해요. 아, 화령이. 근데 카드를 사실은 화령은 선택하지 않을 카드였어요. 왜냐면은 화령이 명나라 이전에 있었던 원나라의 수도인 카라쿠름에 이 속한 데가 화령로거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전 왕조를 부정하고 일어났는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 화령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 나라 망한 나라를 떠올리게 하니까 고려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낸 거긴 하죠.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카드를 얘를 낼 때. 뽑을 수 얘를 있어.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네. 저 욕인 줄 알고. 저도 순간적으로 약간 움찔했는데. 아, 이거 보면은. 아 그리고 제 아, 이거 하시려고. 아, 이거 하시려고 3명의 팬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걸 왜 가져갔을까? 이거 명나라 이전에 있었던 원나라의 수도인 카라쿠름에 이 속한 데가 화령로거라는 곳이에요. 이걸 열 생각일까? 이걸 열려고 하면 내가 제지해야 되나? 이거 함부로 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성계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바꾸려고 했다기보다는 법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시대 거 그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왕조가 바뀐 게 아니고 왕실이 바뀐 거다. 라고 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었을 텐데 이게 명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일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오해 이런 게 발생해서 결국 조선이 세워진 거죠. 얼떨결에 조선이 만들어졌네요. 이가희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요건 이제 예고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딱 한 개 때려주고 시작을 하시죠. 이거. 네. 예고편이요? 이게 예고편 이거. 예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한 건 아니라고 여러분. 딱 가지고. 모모는 모모다 바방. 광개토왕비를 조작한 것은 일본이 아니다. 조작한 것은 일본이 아니다.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상식이죠. 일본이 조작하기 위해서 거기에 석회를 발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발랐나요? 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앞세우게 하세요? 이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 서사 끝에 나오나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딱 하고 터져야 재밌잖아요. 두갈식이 좋아가지고. 저도 사실 두 가식이 좋아요. 저도 두 가지 좋아요. 광개토왕비라고 하는 게 지금 집안 중국 지안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19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거기를 그렇죠. 이제 우리가 거기 거기에서 앞에 지금 얘기를 해야 이야기를 할 수 되는 건데. 있었지. 근데 이게 고구려의 비석이라고 알려진 건 얼마 안 돼요, 사실. 옛날에 뭐 금나라 황제의 비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청나라 때는 이 지역이 봉금 지역이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제되고 나서 1880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보고가 돼요, 이 비석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엄청 크긴 한가 봐요. 다 보고하고 이렇게 보는 거. 6.39m인가 그래요. 예, 6.4m, 약 6.4m. 6.4m면 아파트로 몇 층이죠? 3층 문 열면은 요 정도 오실 거예요.
3층 그건 모르겠다. 아파트마다 3층 높이가 다 다릅니다. 층고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자이와 레미안의 3층 높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옛날 아파트. 아,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1883년에 일본군 대위인 사코 카게아키, 이 사카와 카게아키라고도 하고 사코 카게아키라고도 읽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비를 봐요. 보고 나서 비의 탁본을 구해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이 사람이 갖고 온 거는 진짜 비에다 놓고 친 그런 탁본은 아니었고 원래 있던 탁본을 놓고 거기다가 다시 종이를 댄 다음에 그려낸 거였어요. 그대로 복사. 그대로 이제 그려낸 손으로? 다음에 어. 그 그려낸 거를 바깥 부분을 까맣게 칠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제 사진 같은 게 나오면 되게 예쁘게 글씨가 잘 되어 있어요. 이걸 갖고 일본에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이거를 어디서 연구하냐면 육군 참모본부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네. 음모론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네요. 일단 군인이에요. 참모본부. 아, 그리고 참모본부. 참모본부에서 연구를 근데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패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모본부에서 어떻게 연구하냐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역사를 좀 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모여갖고 연구를 해서 1889년에 회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이른바 신면연조라고 해가지고 그 백잔신라 구시송민 유래조고 근데 웨이 신면연 레도해파 아 진짜. 백잔 외우세요? 음. 아, 네. 신라 이위신민이라고 해서 음은 지금 네모 글자 2개 이렇게 해갖고 백잔과 신라는 그 옛적부터 우리 고구려의 송민이었는데 그래서 조공을 해왔다. 근데 왜가 신면연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을 깨뜨리고 뭐 신라를 뭐 해서 신민으로 삼았다가 되거나 아니면 백잔과 뭐뭐와 신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른바 4세기 한반도 남부를 왜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임나일본 부설이 있죠. 백제와 신라를 점령해가지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그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완전 땡큐였겠어요. 그렇죠. 일본이 4세기에 백제랑 그 신라를 복속했다는 내용이 아니시 고구려비에 나오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반박을 했었는데 뭐냐면 주체가 고구려기 때문에 고구려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된 거고 그래서 이게 격파한 주체를 고구려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반론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일본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반론은 뭐냐면 1972년에 제1조선인 사학자인 이진희 선생이라는 분이 광개토항 비에다가 일본이 석회를 발라갖고 글자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럼 제1조선인이 음. 그렇게 주장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1조선인 한국 사학자가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제1조선인 그러면 한국 사학자가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이분은 이제 그 당시까지 모였던 광개토항비의 수많은 탁본들을 시기별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시기가 빠른 탁본에 있는 글자와 시기가 그 이제 탁본을 만든 시기가 늦은 탁본에 있는 글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는 둘째 치더라도 글자가 아예 다른 글자인 것들도 발견되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냄새 풍길 수 있는 거는 다 풍기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희 선생은 이제 어떤 추론을 하게 되냐면 사코 카게아키가 거기서 탁본을 만들면서 일단 일본에 유리하게 신면연자의 25글자를 좀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약 6년간 연구를 해갖고 탁본을 다시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일단 탁본을 만들었지만 원비는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 일본군이 만주를 건너가서 그 만들어 놓은 탁본에 맞춰서 비를 고쳐요. 아 진짜로? 비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말씀이시죠? 예. 그림을 근데 그린 그거를- 거예요, 그림을 지금. 그걸 이른바 뭐라고 불렀냐면 석회 도포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석회 도부 작전이라고도 부르고. 그분의 추론이에요, 이게. 자, 이진희 그런데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어. 3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이진희 선생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72년도 단계에 탁본만 보고. 이런 네. 추론을 해낸 건데 나중에 실제로 비를 보니까 비에 석회가 칠해져 있는 흔적이 보여요. 그걸 보고 이제 확신을 한 거죠. 맞다. 비에 석회가 칠해진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글자가 실제로 그래서 석회를 통해서 글자가 조작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일본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줍니다. 실제로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사쿠 카게야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를 딱 보자마자 비의 글자가 1600자 정도 되거든요. 그 글자 중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그 25자를 어떻게 바로 발견해내는가. 왜냐하면 지금도 연구자들도 광개토항비의 이 비문의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문을 한번 쓱 군인이 가서 쭉 읽어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작할 부분이 뭐니까 이거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서 탁본을 다시 조작해서 와서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약간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일본군이 그 석회를 바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진희 선생은 석회를 일본군이 발랐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진실을 모르네. 그게 석회를 보도가 되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래서 아 역시 일본이 조작할 줄 알았어. 나쁜 놈들. 석회가 발라져 있대. 실제로 뭐 참모 군인이고 본부 군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광개토항비를 일본이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졌었어요. 그래서 그 인식에 맞춰서 그럼 글자가 어떻게 조작됐을까를 추론하는 가설적인 논문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1984년에 그 당시에 비를 가장 조사하기 쉬웠던 중국인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중국의 학자였던 왕건군이 현지에서 조사를 해요. 이 비석이 발견된 경위와 그리고 비석이 어떻게 탁본이 만들어지는 경위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1880년대에 이제 비석이 발견된 다음에 당시에 중국에서 이 광개토항 비의 탁본이 엄청나게 이제 팔려요. 그때 그걸 전문적으로 탁본을 만들었던 업자가 있었다. 그 업자가 초씨성을 가진 2명의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초천부 초균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것까지 다 하네. 근데 이 그렇다. 초천부 초균덕의 후손이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 친척이 그 비를 만드는데 비석을 탁본을 치는데 비석이 깎은 게 아니에요. 자연석에다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탁본이 잘안 움푹 돼요? 들어간 데도 있고 막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 자기가 생각한 석회를 거기다 발라가지고 움푹 들어간 데를 좀 메우고 뭐야 그럼 팔아먹기 위해서 어, 석회를 만든 거예요? 석회를 발라야 탁본을 칠 때 종이가 안 찢어진단 말이에요. 평평하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약간의 글자 같은 거는 자기가 본 글자로 좀 더 예쁘게 모양이 나오도록. 왜냐하면 글씨가 뭉개져 있는 것보다는 선명하게 글씨가 살아있는 게 예쁘죠. 더 예쁘고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글자를 실제로 만들어서 석회를 바른 것도 있다. 라고 하는 증언을 이제 듣게 되죠. 석회 바른 게 일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실관계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 이거는 방송 하나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 더 긴 이야기인데 사실 근데 이러면서 긴 이야기를 좀 하실 건가요? 혹시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짧게 한두 마디만 더 할게요. 한두 마디는 제가 세겠습니다. 카운팅을 좀. 조금만 더 할게요. 아, 예. 왜냐면 자 이게 이런 증언을 발견되고 그래도 비문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석회라고 하는 게 아예 발라지기 전에 탁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탁본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 십묘년자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글자가 실제로 조작되지 않은 비문 원래의 글자라는 게 인정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 비문이 조작됐다. 특히 일본이 광개토항비를 조작해서 임나일본부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힘을 잃게 돼 버렸죠. 학문적으로 완전히 논파가 됐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저도 이제 가끔가다 학교에서 다른 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학원 하거든요. 그럼 다들 깜짝 놀라요. 아니 뭐라고? 일본이 석회로 그거 조작한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심지어는 같이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 교수님들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식적으로 일본군 참모본부가 광개토왕비에 석회를 발라서 조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때 그게 강렬하게 각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수정된 새로운 얘기들을 아무도 수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들은 적이 없으니까. 사실 저는 어떤 조금 세부적인 것보다 제가 그 수업을 하면은 첫 주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을 해요. 저 오리엔테이션 1시간씩이나 하세요? 나 그런 선생님 제일 싫었는데. 나도 제일 싫어. 난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30분밖에 안 해요. 15분이면 되지 15분이면. 바로 나가자마자 수강 취소 바로 누르세요. 제가 첫 수업 때 이제 한국사 개론이라는 1학년들이 듣는 수업 때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좀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과연 이 한반도가 이 작고 인구가 적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올림픽을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야, 우리나라 대단해. 이 작은 나라에서 맞아. 그런 그렇게 얘기 막 많이 하죠. 세계 메디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빠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 우리나라 인구 안 적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도 안 적은 데다가 엘리트한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 저 정도는 나와야 될걸?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럼 우리 아빠가 되게 불편해한다고. 불편해하죠. 불편해하죠.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어. 정색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도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불편하시겠네. 더 불편하시겠네. 시비 거는 것 같잖아요. 장인어른 사이가 그래서 안 좋구나. 아 그걸 이제 하셨던. 아니 강소방은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아. 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양반이시네요, 장인어른이. 돌려 되게 말하신 거예요. 엄청 치라는 톤다운한 말을. 거야. 세상 모든 일을 네가 다 아는 줄 아는 건데. 사실은 그냥 두 글자면 되는 거거든요. 닥쳐면 됐는데 굉장히 양반처럼 말씀하셨네요. 양반 가문이신가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네, 원래 근데 그래서? 아무튼 라이샤워라고 있어요, 학자가. 맥큐 라이샤워 표기법. 근데 라이샤워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작지 않은 나라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면적이 이게 북한까지 합치면은 한반도가 22만 그 제곱미터? 킬로미터겠죠. 킬로미터겠죠? 네, 제곱 설마. 22만. 저희가 문과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여러분들 그 그레이트 브리튼 섬 있잖아요. 네.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합한 그거가 21만이에요.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유럽에 가면은 영국 안 작잖아요, 사실은. 유럽 지도에 그렇게 안 작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한 주에다 맨날 갖다 대냐? 사실은 영국만한 나라인데 왜 항상 거기 갖다 대냐는 거죠. 중국의 어느 성만에, 미국의 어느 좀. 중국이랑 미국은 여러분 되게 그 탑 클래스급이에요. 그게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중국, 있어요. 러시아, 일본 다 큰 나라잖아요.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안 작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요새는 독립을 많이 하고 조그만 나라도 많으니까 순위가 올라간 거지. 옛날엔 정말 미치였을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 국가들이 더 잘게 쪼개져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전근대 기준으로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인구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17세기에 세계 인구가 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살던 그 시기예요. 서양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병자호란 이후죠. 근데 그때 조선의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1000만 이상으로 보지 1000만 밑으로 안 봐요. 근데 그때 세계 인구가 5억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인구의 50분의 1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죠? 75억 넘을 거예요, 그죠? 거의 50분의 1하면 얼마예요? 1억 5천이거든요. 저 보면서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저희 문과랑 숫자야. 다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라도 그걸 좀 꺼내야 됩니다. 인구를 파악할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선의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 21세기에 있으면은 이 한반도 1억 5천만 정도가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인구 밀도 보세요. 한중일 쪽이 원래 전 근대 때도 한중일 쪽이 엄청 세게 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짙은 데가 유럽이에요. 17세기 기준, 16세기 그럴 때 기준으로 봤을 때에 조선 인구가 1000만이 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오스만 제국이라고 알잖아요. 세 대륙을 정복했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 있다고. 우리가 유럽 전체 대륙만한 그렇게 거대한 제국인데 거기 인구가 여러분 3000만이에요. 근데 그때 프랑스 루이 14세 뭐 그런 애들 있잖아. 앙리 4세, 뭐 삼총사 나오고 그 시대 때거든. 그때 프랑스 인구가 여러분 이미 3000만 가까이 가요. 사랑합니다, 가정 여러분.
그러니까 오스만이 유럽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 하나의 인구가 오스만 제국 그 넓은 데 땅을 합친 거랑 인구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할 때는 그러면 얘네들이 왜 저기까지 못 갔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피지컬이 딱 보이거든요. 오스만 투르크는 땅이 엄청 넓지만 사막이 많았던 거고 근데 삼총사 시기는 13세예요. 그 14, 그러니까 앙리 4세, 루이 13, 루이 14로 가잖아요. 네, 근데 역적들의 대화를 보고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볼 때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보면은 역사의 큰 어떤 뭐랄까 기적적인 역사, 되게 뭔가 막 역정극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몰입되는 게 아닌가 역사를 볼 때. 이렇게 피지컬 대 피지컬 딱 맞부딪혀서 정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 봐요. 발음 굉장히 좋았는데요. 다시 피지컬. 한번. 피지컬. F 발음이 아니라 P 아닌가요? PH는 F 발음이 나요. 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죠? 한 가지만 서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강진원 선생님 거는 이제 울림이 있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영화 암살 같은 거에 보면은 1990. 어떻게 조선 왕실 무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말이 되느냐? 저건 사실이 아니다. 사료에 절대 나와 있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왜곡이다. 직업병입니다. 아스달 연대기도 재밌게 봤어요. 왜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아니 재밌었어 너. 다음 시즌 꼭 나와야 그게 돼요. 서양 중세 황금 갑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게 말이 안 되면 그거 마법도 쓰는데 그걸 뭘 어차피 아니 근데 거기 서양 황금 갑옷이 왜 있냐고. 이게 무슨 소리야?